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중 평소에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았던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 첫 번째, 우리 청소년 복지 현장은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들 중에서 굳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사회복지 전문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굉장히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전문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영상을 함께 첨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가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활동 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청소년 활동 시설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에 10조에서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고요. 하나는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하니? 자, 먼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별로 땡땡 청소년 수련관 내지는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다가 여긴 시설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살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 수련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디 이제 야영을 간다거나 아니면 1박 2일 수련회 간다라고 했을 때 주로 청소년 수련원 많이 가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최근 들어 생긴 건데 길 가다 보면 되게 예쁜 건물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화 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청소년 특화 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 청소년 야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유스 호스텔이 있겠습니다. 유스 호스텔은 여러분들 많이들 이용해 보셨죠? 자, 그 다음 그 밖에 이런 청소년들 수련을 위한 수련시설 말고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잘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 종류가 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활동에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해서 상을 받거나 또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싹이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활동들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또 나름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그런 경험을 쌓고 온 친구들도 상당수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게 언제죠?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금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자유학기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전에는 2010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유 시간을 보다 좀 우리 청소년들도 한 번씩은 쉬어가야 되잖아요. 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청소년 문화 활동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또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문화적인 감성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울 지수도 높고 행복에 대한 그런 만족 지수도 낮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체험 위주의 활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관련 동아리 이런 거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화활동 지원받았던 그런 경험 있으시면은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마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어울림마다 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고 또 직접 참여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기가 좋은 것이 백댄스, 이렇게 댄스나 이런 쪽이 굉장히 되게 댄스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제일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요. 사실 이런 활동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래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또래 친구들하고 관계 형성도 하고요. 또 자신의 특기 또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서 열심히 밴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자,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누가 다 깔아놓은 잔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데 가보면은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렇게 통통 튀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표현의 장으로 우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다음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요. 자, 먼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추진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 내지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했었던 활동 기록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가 바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자, 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2006년도 3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아주 옛적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지요. 자, 그리고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인증 기준과 인증 심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서 국제 청소년들 그 활동 인증 기준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와 업무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는 걸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이 인증제에 대해서 그 제도를 갖다 체계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요. 2010년쯤 되었을 때는 신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또 정부 부처의 주간활동의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이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볼게요. 자, 2012년도에는 인증제 이제 되게 좋은 제도인데도 사람들이 잘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요. SNS, 웹 메일 등 다양한 홍보 사업이 이때부터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그런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된 전문 인력 배치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6년도, 자, 우리가 2006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인증 마크를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2017년도에는 학교 단체 숙박형 활동 유형을 신설했고 또 개별 단위 프로그램의 인증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인증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도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계속해서 이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이 인증제에 대한 부분은 수련활동 인증제도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기준 요건에 있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체제를 마련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먼저 활동 유형을 보시면 기본형입니다. 아마 이는 이제 1일 3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으로 해서 2회기 이상에 걸쳐서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기본형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숙박형입니다. 말 그대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또 이제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 장소로 이제 각각 이렇게 이동하면서 숙박하면서 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고요.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수련 활동이라고 학교에서 잠자면서 1박 2일 야영했던 그런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학교에 장애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주로 교실에서 많이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그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거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해 보신 게 기본형 아니면 아마 학교 단체 숙박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 현황부터 보실까요? 자,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는 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1996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출범을 해서 2006년도에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로 이제 개편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004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 청소년 진흥센터의 설치와 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또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 활동이라는 이제 포괄적인 과업이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지방, 지역, 말하자면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책의 전달 체계를 이제 또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역할과 사업,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의 역할과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사업 내용은 4개 영역 1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영역은요. 운영 전략,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정책 과제, 그리고 특성화 사업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영역별로 세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운영 전략에는 중장기 전략, 개발, 추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우리 청소년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가 있겠고 자체 사업 관리 및 개선 관리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운영과 관련된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핵심 기능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요구 조사 및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청소년 활동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해서 청소년 시설 또는 단체 등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정책, 사회적 변화, 또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요구 조사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게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지역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역 내 청소년 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많이 있겠죠. 우리가 뭐 농어촌 청소년들하고 또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하고는 또 굉장히 또 요구되는 자질과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수 참가를 위한 지원, 다 이런 것들이 핵심 기능에 들어있고요. 지역 청소년 활동 홍보 지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홍보 관련 기관들하고 또 청소년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또 이런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지역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청소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정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해서
지역 관계자 및 중앙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음 유관기관 연계 및 그다음 협력인데요.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그 시설들이 아까 전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뭐 수련 시설도 있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위한 체육시설, 학교, 언론기관 등 청소년 분야 또는 관련 분야하고 또 유관기관들이 연계 협력해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또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또 중요한 또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인증제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고요. 자, 그리고 지역별로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를 컨설팅하고 또 교육 설명회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요. 인증, 접수, 심사 지원, 실사 및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정책 과제 첫 번째 이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아마 청소년 그 자원봉사 활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청소년들은 공부하면 됐지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거나 특히 이제 의무적으로 막 이런 걸 해서 몇 시간 이상 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청소년들이 너무나 이제 학습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고 인성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기능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또 최소한의 이런 활동은 좀 경험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또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기관에 대한 뭐 각종 뭐 지원,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 단위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터전도 관리하고요. 전문 인력풀도 확보해서 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고요. 또 청소년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지원이라고 해갖고 청소년 활동 신고 지원반을 운영했고요.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안내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신고하고 응대하고 불편 신고에 대해서 응대하고 프로그램 실시 정보를 안내하는 게 있었고 또 청소년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항시 우리가 진짜 첫째도 둘째도 가장 이 청소년과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또한 안전사고가 또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활동에 대한 불편신고 접수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지원이라고 해갖고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광역사무국으로서 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분명히 추가력이 다르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중무부처 나라님이 다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단위로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적합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것은 이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시도센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 중에 다양한 그 이제 활동 지원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 중에서 4개 영역으로 구분된 또 그 안에 세부적인 15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 분야들 중에서도 나는 청소년들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는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직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먼저 청소년 지도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은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말고 다른 어떤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말고 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청소년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관련 전문직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먼저 역할부터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역할과 이런 걸 자격을 따시려면은 또 어떠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또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직에는요, 크게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일반 지도사, 청소년 자원 지도사 이렇게 4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맨 끝에 있는 청소년 일반 지도사나 청소년 자원 지도사는 청소년 시설, 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를 지칭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일단 청소년 지도사하고 청소년 상담사라는 2가지 직종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년 지도사를 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청소년 상담사를 따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들 중에서도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더 활동적인 업무를 하는 곳 이런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지도사를 따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지 이제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이름 붙은 데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나는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이렇게 건물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면은 또 얼핏 보기는 이거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아니라 심리학과 학생들이 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시면은 상담이 기본적으로 좀 기본 과목으로는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청소년 상담사는 보다 약간 좀 더 임상적인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이나 자살시도나 여러 좀 이렇게 정말 위급한 긴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상담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임상적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를 교육하는 게 좋은데, 이 청소년 상담사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고요. 좀 스터디를 통해서 여럿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청소년 지도사부터 제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우리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굉장히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또 보면은 내용들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강력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이런 지도 기법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서 언제부터요? 1993년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 학생들이 저희가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요?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자격증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공신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는 국가공인 자격증에 가장 공신력이 있겠죠. 자,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지도사도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따시면 굉장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실 때는 일단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제일 좋고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자격증은요, 때에 따라서는 사단법인 자격증이지만 굉장히 따기도 어렵고 굉장히 또 좀 전문성이 강조되는 그런 것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어디에서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는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예요.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대상 중 하나가 여성에 대한 거, 즉 성이라든가 이 성폭력 뭐 이런 것들, 성과 관련된 부분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요즘에 뭐 다루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분야의 주무부처는 어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은요,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서 청소년 수련 시설 및 또한 청소년 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해서 1993년도부터 양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993년도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자격 검정 시험하고 또 이런 또 여기에 특정 연수라든가 이런 이수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은요,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차는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려면 훌륭한 인성과 인격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연 1회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자격 관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1년에 한 번만 따고 있죠. 자, 근데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청소년 그럼 내가 지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청소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또 이거를 응시할 수 있을까요? 자, 자, 응시 자격 먼저 보실게요. 자, 아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급, 2급, 3급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1급, 2급, 3급 보시면요. 3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1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급부터 보시면요. 2급 청소년 지도사를 이미 땄어요. 자격 취득한 다음에 청소년 활동 등 이런 업무에, 관련 업무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1급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2급은요. 대학 졸업자 또는 뭐 이런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응시 자격 여러분들 다 한글 잘 아시니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회복지학과는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 8과목이죠. 이 8개 과목이 사실은 그 사회복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전공 선택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국제사회복지도 하고 싶고 요즘에 또 뭐 여성과 관련된 걸 하고 싶고 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관심도 갖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4년간 학교를 다닐 동안 거기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다 짤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1급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 과목들 있죠? 그 과목들부터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이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어떠한 대상을 위한 뭐 이런 뭐 시설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장애인 시설에 가고 싶다. 나는 노인 시설에 가고 싶다. 나는 청소년 분야를 하고 싶다. 나는 정신장애인 쪽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대상을 정하면은 그럼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려면은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증을 따로 제시하는 곳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그 건강사회복지 분야 있죠? 이런 쪽에서는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1년간이나 또 긴 수련의 시간을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장황하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기에서 그 이제 뭐 2급이라든가 이런 걸 따고자 하는 그런 과목들이 학교에 미처 게시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말고 학자문행제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에 보면은 한 과목에 얼마 이렇게 돈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점 운행지에다가 돈을 주고서 그 과목에 대해서 별도로 수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 이수한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청소년 지도사 중에서 3급은 어떻게 딸까요? 3급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졸업자 내지는 졸업 예정자로서 아니면은 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이 필요한 과목, 전공 과목 모두를 이수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응시 자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시험 과목이 뭐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과목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청소년과 관련된 그 과목 중에 이제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1급이 제일 아까 그 급수 중에 제일 어렵고 따기 힘든 거라 그랬는데 왜 과목이 이렇게 제일 적지? 3급이 오히려 7개의 과목이고 2급이 8개 과목인데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그 시험 과목 방법 보시면요. 1급이 교과목은 적어요. 하지만 이제 1급을 따려면은 2급부터 차곡차곡 이미 쌓아져 왔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2급하고 3급은요. 시험 방법이 객관식 플러스 면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급은요. 객관식 플러스 뭐가 있어요? 주관식이에요. 근데 이 주관식이 그냥 가로놓기 정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주관식 굉장히 좀 이렇게 길고 어려워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좀 이 주관식 6문항 요거가 이제 가장 또 1급에 좀 어려운 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이걸 따면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수련 활동이 뭔가요? 자,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하에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해서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단지 이게 노는 게 아니라 교육적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 활동이 바로 청소년 수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은 막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간에 협동해서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소년 수련 시설은 이러한 수련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또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러면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청소년 지도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설,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열에 7, 8명은 저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에 취직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종합수련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 곳은 굉장히 좀 시설 규모 사이즈가 크고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련활동이라는 거는 몸을 쓰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실내 공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좀 이렇게 넓은 장소, 야영도 가능한 이런 곳을 하다 보니까
도심지 근교라든가 뭐 이런 곳들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씩의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해당 시군구별로 뭐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등등 이렇게 시군구에 한 개씩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숙박 기능을 이제 수련원이라는 것은 숙박이 아무래도 강조되는 시설이죠. 그래서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생활관과 또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역시 종합적인 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자는 곳이니까 좀 멀리 나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왕 좀 나간 김에 좋은 공기를 쓸 수 있는 곳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김없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 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곳은 숙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멋진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멋진 산에 뭐 휴양림 있는 데 있는다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그 밖에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데요. 우리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예술, 뭐 문화 이런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정서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가장 뭐 지역사회에 근접한 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맨날 어른들처럼 돈 내고 카페 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문화 뭐 이렇게 소통도 하는 이렇게 복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야영장. 자, 잘 아시겠고 이건 야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겠고요. 유스 호스텔.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돈 없이 여럿이 같이 이렇게 그래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유스 호스텔을 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그 숙박 체계에 적합한 시설로서 필요한 부대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이 역시 유스 호스텔도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명승고득지, 즉 관광지하고 좀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특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 우리가 뭐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뭐 이런 시설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청소년 수료시설 설치 유형에는요. 공공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건 당연히 공공의 시설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무슨 시설이 돼요? 민간시설이 되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공공 또는 민간 시설 설치한 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최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뭐예요? 직영시설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 단체 운영을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하면 위탁시설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별 현황을 보시면요. 자,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뭐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요. 청소년 문화유집이 있고 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또한 경기도 특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특징은요. 2000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가장 최근까지 나온 게 이쪽 자료니까요. 2000년도하고 2017년도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요. 청소년 수련관에는 87에서
나중에 2017년 187로 엄청 늘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럼 청소년 지도사 양성 책임을 배치 기준으로 보시면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요. 수용 정원이 이제 100명 미만인 시설이 있고 또 100명 이상인 시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100명 미만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인원이 1급이 1명, 2급이 1명, 3급이 1명 이상을 분명히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2급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또한 3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과 대동소이하고요. 그 밖에 청소년 수련원 배치 기준 보시면은 1인, 3인, 4인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다음에 우리 청소년 관련 전문직에서 자, 계속 이어갈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있었죠? 여기 최소 기본에 대한 최소 인원은 1명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배치는 10명 이상이 됩니다. 청소년 야영장도 기초 인원 1명 이상이 되었고 추가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배치 기준 1명 이상 하면 되겠고요. 유스 호스텔은요, 500명까지일 때, 그리고 500명보다 더 많은 501명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요. 일단 최소 기본 인원은 1명입니다. 하지만 최소 배치 기준은 그 최소 인원 배치 기준은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500명까지는 1명 이상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명보다 더 많을 경우는 2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회원수 2,000명 이하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2,000명보다 1급 청소년 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되고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 지도사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좀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청소년하고 뗄 수가 없는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요. 자,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의 개인, 이게 니 탓이야, 이 개인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학교, 학생이니까 학생,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예방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발행처 및 근거법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없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근거는 어디 있는 거니? 자,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 여러분들 중에 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서 근무하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근무 조건이라든가 말하자면은 처우 조건이 괜찮은가라는 걸 저한테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죄송하게도 학교 안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무 조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거의 이제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교 사회복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가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곳인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의 발행처의 근거법 볼게요.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학교사회복지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험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자격 궁금하시죠? 응시자격 및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학교사회복지사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관련 경력 및 자격 취득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우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필수고요. 그러니까 이 필수라는 것은 세 가지, 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보시면은요, 선택 자격 요건 중 하나를 보시면 이게 제일 많이 어렵더라고요.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습 몇 시간 해요? 120시간 3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늘어서 160시간 됐어요. 4주. 근데 240시간이면 얼마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관련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했었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 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를 위한 자격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필기시험에는요, 학교사회복지론과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론.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복지론은 거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항 쓰는 과목당 25개가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오지선다 객관식이니까 자, 찍어서 맞출 확률 5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시험은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적성과 지식에 대해서 하는데요. 면접시험은 시험시간이 12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될까요? 먼저 학생들을 위한 개별, 집단 상담, 이런 것들 하는 임상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교육자, 자문가로서 우리가 학습 진로를 위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진로지도 선생님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어서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매개자, 연계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매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학교사회복지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조종자, 중재자로서 역할, 학생하고 가족 간의 어떤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는 매개자, 연계자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또한 또 학생과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옹호 활동을 하는 옹호자로서 역할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자원개발자, 공조자, 협력자, 조사연구가 정책제안가 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 사업을, 그럼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된 사업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자, 관련 사업 영역에는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라고 해갖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우선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아마 드림스타트 많이 들어보셨죠?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또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에서 12세까지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예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사 관련돼서는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의 이제 업무를 보실 텐데요. 먼저 학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이에요. 그래서 관련 협의체라든가 이런 거 협력 부서 업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사무실 및 학생 상담 공간 마련과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사실 이걸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욕구 조사라든가 지역사회 조사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학생 대상 활동을 하는 개별, 집단, 기타, 문화 행사 등이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또 뭐가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밖에도 우리가 가족 자원활동, 또 학교 변화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 자원 구축 및 연계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여러가지 활동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학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냐 하는 것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요거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관리, 그 다음에 개별 개입, 집단 개입, 가정 개입, 지역사회 연계, 기타 등등등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학교 사회복지사 한 명이서 다수의 학생들한테 다 제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많이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관문직에 대해서 영상 하나 시청하고 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해서 내가 상담에 관련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청소년 상담사를 딸까? 아니면 상담 심리사를 딸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따는 게 좋을지 한번 영상부터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심리사 자격증의 중요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심리사는 중요하니까 꼭 따라고 당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개의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어떤 자격증이 어떤 상황에서 더 중요한지 여부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관련 대학원까지 마치신 분들을 기준으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만한 곳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열된 곳이 상담 분야의 전부다 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고요. 우선 왼편에 있는 기관을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 내 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내 전문 상담사,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대학 상담센터, 사설 상담기관, 기업이나 군의 상담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혹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왼쪽에 있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더 중요시하는 기관들이고요.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기관들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좀 더 중요시하는 기관들입니다. 또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기관들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심리사를 주요한 자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장 주요한 자격증으로 보긴 하지만 플러스로 상담심리사까지 있다라고 하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반대로 대학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심리사 자격을 우선으로 보긴 하지만
역시나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가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에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상담 관련 기관으로 취직을 할 때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 심리사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지 간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면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 심리사 이 두 가지 자격증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자격증인가 라는 질문에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고요. 왜 이 두 가지가 필수 자격증인가 라는 질문에는 상담 분야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자격증이 강력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자격증을 대학원 졸업 전에 취득하시기를 당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경력이 없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뽑힐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졸업 전에 청소년 상담사랑 상담 심리사를 두 개 모두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에 자격증이 없다면 나는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페이잡을 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 전 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취직을 해서 첫 소득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줄 요약하면 청소년 상담사, 상담 심리사 어떤 상담기관에서 일하든지 가치가 있으니 가급적 졸업 전에 취득하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청소년 상담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상담사하고 그냥 심리 상담사하고 어떻게 구분할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넣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청소년 상담사는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보호선도 및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고 또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이렇게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청소년들의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해 환경은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고 이런 활동들 하는 거고요. 자, 발행처 및 근거법은요. 청소년 상담사는요. 상담,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또 학업 중단 청소년 심성 수련 교육 및 디지털 교실, 부모 교육 등등등등등등이 있고요. 이 청소년 상담사를 따려면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이것 또한 역시 사단법인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맡은 사람들에게 청소년 관련 상담직이라 청소년 상담사는 굉장히 이게 좀 전문적인 직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중부처니가 여가부 장관이 이제 부여하는 자격증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응시 과목을 볼까요?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 과목보다 상담과 관련된 과목이 많아요. 상담하고 교육학 쪽 이런 거. 자, 그래서 필수는 사연자 교육 및 사례도, 연구 상담 연구 방법론 실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건 학교에 개설이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개설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격 평생교육원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한 과목당 얼마 이렇게 돈을 내고서 강의를 직접 온라인상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 중에서 비행, 약물, 성, 위기, 이렇게 규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2급에서 필수 과목 또 선택 과목 이렇게 나와 있고 3급에서의
필수 과목 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번 이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배치 기준은요. 우리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무래도 위치가 제일 크겠죠. 여기는 이제 3명 이상을 둬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시군, 구에 뭐 생긴 이제 조그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1명 이상.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복지밖에 뭐, 제1호부터 3호까지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격증이 있어야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 실무 경험을 쌓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격증을 준비해서 갖고 나가시는 것이 더 빠를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쭉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 관련 전문직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중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